여러분들이 와주셨는데 오늘 감사드립니다. 바쁘셨을 텐데 일요일 날 저녁 때 또 쉬시지도 못하고 감사드리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어, 지인분들도 꽤 되시고 개인적으로 지금 좀 오래간만에 좀 뵈는 것 같아서 인사드려야 되는데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인사드리기로 하고 하여튼 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 교수님도 감사드리고 이 모임의 그 배경이 된그 또 그 스토리를 저희들이 잠시 소개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박 교수님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임은 옥스포드 휴먼즈라는 모임에서 좀 주최하는 거고요. 제가 디렉터로 있고 그 다음에 화면상 제 옆에 우리 조명진 아그네스라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맡아서 오거나이즈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사회를 잠시 좀 보기로 했습니다. 옥스포드 휴먼즈는 2022년도에 결성이 됐고요. 옥스포드 주변에 신학자, 철학자 또 의사분들, 전직 의사분들이 같이 모여서 죽음과 관련된 얘기를 하다가 이런 모임이 좀 필요하겠다. 온라인으로 모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결성된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 죽음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파장에 대해서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할 것인가. 심지어는 우리 지금 옥스포드 휴먼즈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피터 페닉 박사님께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사후세계에 대한 연구가이십니다. 그래서 옥스포드 휴먼스는 모든 그 옵션을 다 열고 인간이 육체가 죽은 후에도 의식이 살아있다는 그런 전제 조건까지 다 커버하는 상당히 광범위한 전제 조건을 갖고 신학적, 철학적, 의학적, 과학적, 심리학적인 모든 측면에서 죽음을 봐왔고 지난 1년간은 주로 영어권 연사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참여를 좀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권 연사들을 모시고 또 영어권 청중들을 또 대상으로 강연회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옥스포드 휴먼스 너무 유튜브에, 소리가 조금 해서 뭐라 그러는지. 소리가 작습니까? 네네. 소리가 작다. 잠깐만요. 마이크가, 마이크가 멀어서 그런가요? 아니면은,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괜찮은가요?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지금은 좀 낫네, 아까보다. 네. 그러면 제가 요 끝나고 제 볼륨을 찾아서 올리겠습니다. 예. 어, 여기서 유튜브에 지난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옥스퍼드 휴먼즈 제가 보내드린 어, 웹사이트 주소에 들어가셔갖고 보시면 옥스퍼드 휴먼즈라고 치시면 됩니다. 유튜브에 거기에 나와 있으니까.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코리아 시리즈도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코딩이 되고 있습니다. 제 옥스퍼드 휴먼스 소개는 이것으로 끝내고 그다음에 우리 연사님을 잠시 그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중철 교수님은 어, 조선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석사 그다음에 박사까지 다 하시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인천선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젊은 시절에 또 상당히 그 활발한 활동을 하셨고요. 특히 긴급 재난 구호 지역에 가셔갖고 활동도 하시고 그러다 한국 사회에서의 그 죽음 문제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그런 그 자각을 하시면서 한국 사회에 돌아오셔갖고 또 이런 큰 일을 하고 계십니다. 완화하려나. 교수님 이 모습이 언제 시절의 모습이시죠? 이 사진을 어디서 구하셨는지. 우리 조명진 부장님께서 하여튼 다 샅샅이 뒤져서 찾았습니다. 제가 그 고대 구로병원에서 이렇게 전임의 시절할 때 그때 IT 갔던 사진입니다. 그러시구나. 그 IT. 2010년 아마 그때 예, 것 예, 같은데. 예. 아무튼 재난 지역을 찾아다니시면서 인류의 공헌을 크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런 훌륭하신 분 모시는 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영광이고 하여튼 어, 하여튼 귀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부장 맡고 계시는 조명진 선생님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내과 의사를 한국에서 하시다가
런던 대학교하고 또 옥스퍼드 대학에서도 하시고 또 더럼 대학에서도 하셨네. 신학대학원 사생학 하시고 완화의료 석사도 하시고 지금은 더럼 대학교 생사학 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계십니다. 또 이 분야에 또 상당한 전문가이시고 해서 저는 뭐 의학적 배경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공동사회로 오늘 모시고 같이 융통성 있게 이렇게 사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웰다잉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 조 선생님 잠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교수님 혹시 제 화면 잘 안 보이시죠? 잘 지금 보이는데요? 제 화면이 지금 혹시 보이시 저 스크린 쉐어하는 거? 네네. 보이시죠? 아니요, 쉐어 안 돼 있어요. 오케이. 예. 이제 보이실 것 예, 같은데. 됐어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옥스퍼드 휴먼즈 프로그램 매니저 조명진입니다. 우선 주말인데 이렇게 귀한 걸음 해주신 여러분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의 웰다잉 프로젝트는 대한민국 국민의 약 75%가량이 병원 및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에서 그 참혹한 죽음의 질에 대한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영미권에서는 죽음에 대한 인식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변화의 물결을 이끈 것은 죽음에 대한 재인식 문화운동과 현대 호스피스의 시작과 그 전파에 있었습니다. 이는 이후에 더욱 발전되어서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더 인간적이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도 이러한 움직임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파르게 다가오고 있는 초고령 사회와 개인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 다학제적인 노력을 통해서 보다 나은 임종의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저희 웰다잉 포럼 2024는 향후 죽음 문화 개선에 좋은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웰다잉 포럼은 첫 부분을 문제 인식 단계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죽음 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담은 책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의 저자이신 카톨릭대학교 인천 성모병원의 박중철 교수님을 첫 번째 연자로 아주 귀하게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 교수님에게 바톤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네, 화면 공유를 이제 취소해 주시. 네,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제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잘? 공유하면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렇게 마이크를 끄고 계셔가지고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제가 알아서 잘 이렇게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이렇게 제가 존경하는 이렇게 김신공 교수님께서 우리 또 조명진 선생님을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제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던 이렇게 옥스퍼드 웰다잉 포럼에서 이렇게 첫 번째 연자로 이렇게 나설 수 있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또 두 번의 강의를 이렇게 또 배정해 주셔서 오늘 강의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한 달 뒤에 또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한국 사회의 죽음에 대한 현실을 좀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하고요. 저는 이제 의사가 된 지는 벌써 이제 2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절반은 호스피스 의사로 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이렇게 죽음을 이렇게 돌보고 있고요. 주간 환자들 옆에서 이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건 이제 가톨릭대학교 병원에 이제 병원마다 이렇게 호스피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대학병원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대부분 대학병원에서는 뭐 비난할 생각은 없지만 서울대병원이든 연세대병원이든 뭐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대학교에서만 이제 특별하게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톨릭 신자는 아닙니다. 좀 개신교 신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덕분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서 호스피스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 또는 학생들에게 교육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고 그다음에 다음 달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실은 뭐 제도나 또는 병원이 바뀌어서 우리의 조그만 죽음을 지켜주리라고는 저는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예, 사회의 어떤 게 시스템이나 구조를 바꾸는 건 커다란 혁명 아니면은 또 긴 세월이 필요하죠. 그 전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잘 모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이 나누어야 했던 죽음에 대한 얘기를 두 번에 걸쳐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조금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왜 병원에서 죽는가? 진지하게 왜 우리가 병원에서 죽는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198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집에서 죽는 비율이 한 85% 됐고요. 병원에서 죽는 비율은 8%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예. 거의 뭐 40년 전이죠. 근데 40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바뀝니다. 2003년 기준으로 해서 집에서 죽는 비율과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2002년이 이제 월드컵 시기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집에서 더 많이 죽었습니다. 병원보다는 자택임종이 더 많았거든요. 월드컵 시기까지는요. 근데 월드컵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더욱더 병원에서 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 그게 이제 정점에 달한 게 2019년이죠. 77.1%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부터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감소하기 시작하거든요. 아, 이제 사회가 바뀌어가는구나. 사실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도 정점을 찍고 보통 한 75%에서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똑같이 그런 길을 따라가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20년부터는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팬데믹. 그래서 병원 입원이 어려웠죠. 병원 입원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죽는 비율이 많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풀리기 시작하는 2022년부터 감소세가 둔화되기 시작합니다. 아마 2023년 통계가 나오면 저는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어디까지 올라가서 정점을 찍을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집에서 임종을 치르기에는 많은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병원 임종은 계속 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일본. 일본은 1951년부터 우리보다 30년 전부터 이렇게 죽음의 장소에 대한 통계를 이렇게 조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도 역시 집에서 죽는 비율과 병에서 죽는 비율이 1976년에 엇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6년에 정점을 찍죠. 78%에서.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죽는 비율이 지금까지 꾸준히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때부터는 일본에서는 일찍 이제 재택 임종, 집에서 죽는 임종을 준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재택 의료죠. 의사들이 집으로 찾아가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진료하는 재택 의료 서비스들을 확충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영향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서 보시면 집에서 죽는 비율이 그렇게 획기적으로 줄지는 않습니다. 12%에서 13% 사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신 어디서 많이 죽냐면 노인 요양 시설에서 많이 돌아가십니다. 아마 저희 나라도 이렇게 이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는 어디에서 정점을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이렇게 병원 임종이 한동안 더 오를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죽는 비율이 늘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대신 시설 죽음이 늘어나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시설에서도 병원으로 보낸다는 거죠. 노인요양 시설에 계시더라도 임종이 다가오거나 위독해지면 그 시설에서 죽음을 맞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게 일본과 우리의 가장 커다란 차이점인데요. 거기에 가장 커다란 문제는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시설에서 임종을 맞이하게 되면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는 사체 검안서나 사망 진단서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시설에서는 그걸 발부할 수가 없어요. 예. 어찌됐든 병원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경찰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시설에서는 위독한 노인들을 다 병원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병원으로서 임종을 치르게 만들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은 병원 임종은 아마 계속 늘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 나라와 일본을 좀 비교해 봤어요. 화면이 조금 어지럽긴 하지만 일본을 쭉 늘려서 1951년부터 2019년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이 시기 동안에 우리는 똑같은 통계를 1982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우리나라와 일본을 연도를 이렇게 맞춰봤거든요. 자, 집에서 죽는 비율이 10% 남짓인 일본과 우리의 차이는 약 3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병원 죽음과 자택임종이 서로 엇갈리기 시작하는 시기는 27년으로 단축이 됩니다. 그 차이가. 그리고 나서 병원 임종과 자택 임종이 이렇게 서로 정체되기 시작하는 시기는 12년으로 또 단축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일본의 그 인구 구조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잡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이 거의 70년에 걸쳐서 이끌었던 변화를 우리는 35년, 거의 절반에 압축해서 겪고 있거든요. 이게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뭐냐면 한 사회의 구조와 문화는 그 사회의 시행착오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국민들은 그걸 체화합니다. 내 삶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과정이 송두리째 삭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신없이 다른 나라를 따라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화라는 걸 잃어버리지 새로운 걸 찾지는 못하거든요. 이게 우리의 가장 커다란 문제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사회에서 한국 사회에서 한국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어떤 철학적 관점이 전통 사회에서 받아들였던 것, 전승했던 것이 한순간 다 폐기돼 버리고 그 빈 곳을 새로운 문화로 채우지 못한 채 흘러가고 있다는 게 한국 사회의 가장 커다란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발전주의 도시화라고 얘기합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초토화된 한국 사회를, 국가를 재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리한 또는 아주 공격적인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최대한 빨리 서구 사회를 따라잡는 것이었죠. 그걸 현대적인 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찬사를 보내지만 분명히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을 비롯해서 동남아시아 대부분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무너진 어떤 서구와 엄청난 근대적 격차를 가진 사회를 전환시키기 위해서 이 동아시아의 서구 따라잡기 프로젝트는 모든 나라에서 시행이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이걸 성공시켰죠.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통해서 국가 주도의 자본주의 발전 과정이 도시 만들기로 집약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업화와 경제 활동의 가장 효율적인 도시화 구조로 급격히 전 국토를 개편하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5, 60년대에서 7, 80, 70년대를 거치면서 나라 전체가 도시로 바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전 국토의 90%가 도시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한국인 10명 중에 9명은 도시에서 산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대부분 한국인은 다 도시에서 삽니다. 도시에서. 시골에는 소수의 국민들만 살아가고 도시 인구가 90%에 육박합니다. 그 말은 한국인 대부분이 도시에서 산다는 얘기죠. 도시에서 새로운 삶의 문화와 새로운 삶의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가 전통사회에서 받아들였던 것이 아닌 도시에 와서 새롭게 취득하고 새롭게 배워야 하는 것들이죠. 그 와중에 이제 뭐 철거민 문제 등 사회적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커다란 건 바로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1970년대 성수동, 서울 강북구 서울 성수동의 그 모습입니다. 수많은 주택들이 모였죠. 이것도 밀집되어 있는데 그나마 디귿자 모양으로 다들 한옥이고 마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송두리째 아파트 단지로 바뀌죠. 그리고 이 아파트 한 채에 이 모든 집들이 모여 있는 것과 똑같은 일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웃집에 누가 사는지 아파트 벽 하나를 두고 누가 사는지 우리는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개별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마을 공동체가 존재했던 사회에서 전통 사회가 완전히 도시화를 통해서 해체가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가장 커다란 게 바로 공동체성이라는 겁니다. 공동체성. 더 이상 마을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죠. 그리고 이제는 다 도시에서 개별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는 가족 공동체도 없어졌죠. 3대가 모여 살지도 않습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고 나면 더 이상 부모를 모시지 않죠. 그러면 노령화 된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병약해지거나 노쇠해지면 자녀들이 모시지 않습니다. 어디로 보내냐면 요양시설로 보내게 되죠. 사실 이 모습은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되게 근대화된 서구 사회도 똑같이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더 이상은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개별화 사회에서는. 이런 갈등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 중에 한 상징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1981년도에 매일경제에 실린 하나의 칼럼인데요. 이승용 선생님이 이런 도시화된
사회에 대해서 이런 이제 푸념 내지는 분노를 표현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늙으면 마루를 걷다가 털썩 주저앉아도 골반의 뼈가 부러져 눕게 되고 그곳으로 죽게 마련이다. 그래서 할머니 평진학당하셨다. 급히 상경하라고 하면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실 것이로구나 하고 자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어느 때인가 아들애가 와서 아버지도 아파트로 오세요. 그렇게 군식구를 두시고서는 나는 크게 화를 냈다. 옛날에는 부모가 병원에서 중태에 빠지면 집으로 모셔다가 방에서 인종하는데 요새는 아파트에서 부모의 병이 중하면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숨을 거두게 하고 냉장고인지 사채신인지에 넣었다가 옆에 영교실장에 거쳐 묘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야단을 쳤다. 30년 전, 40년 전 신문에 걸린 칼럼이죠. 네. 도시로 개편되면서 이제는 전통적인 생사감과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던 부모 세대와 도시에서 개별화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 세대에 간극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세대 갈등이라고 얘기하죠. 도시의 삶에 익숙해졌던 자녀 세대와 과거 자라고 나고 성장하고 자리 잡았던 마을 공동체의 삶에 익숙했던 부모 세대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사실 전통사회에선 죽음이라는 거는 고종명이라는 말로 저희가 표현이 됐죠. 상징됐죠. 오복 중에 하나이고 집에서 자손들이 임종한 가운데 눈을 감는 것이었습니다.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임종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객사라고 얘기를 했죠. 유교적인 전통사회에서는 객사했을 때 그 영혼이 집을 찾아오지 못해 자식들이 차려준 제사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즉 우리 조상에서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든 부모를 두고두고 기념하고 모시기 위해서는 집에서 임종시켜야 했습니다. 또 부모의 유지를 듣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 이후에 정기적으로 매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부모가 와서 우리와 함께한다라는 정통적인 생사관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바로 고종명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40년, 50년 전에는 병원에서 다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임종을 치렀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였고요. 거기에서 경찰 조사를 하거나 불순한 의도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자, 1996년에 개봉한 임공택 감독의 축제라는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인제 오는가? 아이고 언니라고 고생했네. 창졸가네. 전라남도 해남에 고향을 가지고 있는 언님들에게 나팔 본다고 서울사는 아들이 동네 잔치를 어머님이 해버렸네. 쓰러졌다는 얘기를 듣고 급히 노인 양반이 고향으로 어떻게 알아보자 내려옵니다. 하고 CPX를 음식을 걸어먹고 잃은 다니면서 어머니는 간식을 차리죠. 보통 우리가 그걸 해강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어머님께서 마지막 말을 남기십니다. 엄니, 준섭이 왔어라. 저 준섭이에요. 뭐 좀 드셨어요? 우리는 대충 휘었어. 욕이나 좀 하고 당도 있으니까 자고 아들을 못 가시오. 알아보죠, 어머니가. 저렇게 아들도 못 알아보신단께. 기력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은데 뭐 좀 보되는 거라도 좀 드셔야. 보는 뭔 보. 가십지 힘만 드시지. 여기서 보시면 기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으니 뭐 보호되는 거라든가 보호신 되는 거라도 보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아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시골에서 평생 시어머니를 모셨던 큰 며느리가 화들짝 놀라죠. 보는 무슨 보. 가실 때 힘만 드시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곡기를 끊고 쇠약해진 가운데 임종을 맞이하는 건 전통적인 재택 임종. 우리의 이게 생사의 모습이었죠. 근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진 시기가 오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도시에 모여 살아요. 도시에. 그러니까 전통사에서는 그러면 집에서 임종을 치렀을 때 혹시 이게 가족 내에 전속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재산을 노리고 일어난 어떤 사건 그런 게 아니냐라고 누가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장례장에서 장례를 치르려면 여기 보면은 매장 신고서라는 게 필요해요. 이걸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매장 신고서를 하려면은 이 매장 신고서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밑에 첨부 서류가 있어요.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6호서식, 즉 사만 진단서나 시체 검안서 또는 읍면 동장의 확인서가 있으면 저희가 장례를 치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살거나 도시에 살 때 읍면 동장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이
이 어르신의 죽음이 자연스러운 자연사입니다라고 증명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아무도 확인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확인서를 써줄 수 없으면 유일하게 우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제출해야 될 서류가 뭐냐면 바로 사망진단서예요. 사망진단서는 어디서 발부합니까? 병원에서 발부해요. 우리가 공동체 사회를 해체시킨 이후에 죽음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망진단서를 받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경찰 조사를 받거나 부검을 당할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리고 더더욱 병원 민족이 늘 수밖에 없죠. 이웃의 자연스러운 자연사를 그 누구도 나서서 보증해 줄 수가 없는 사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도시에서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들어서. 왜냐하면 전체 모든 사람들, 한국인들이 이제 도시에서 살기 시작하고 강남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아파트 단지들이 잠실 다 들어서기 시작하죠. 아파트 단지가.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4년까지는 병원에서 죽는 비율과 집에서 죽는 비율이 반반이었어요. 그러면 10년 전인 90년대는 어떠했느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해. 과거에는 집에서 임종을 치렀는데 이제는 임종을 치르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게 편했죠. 근데 자연스럽게 또 한편에서는 집에서 임종을 치르는 문화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공영 장례식장을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 집에서 임종을 치르겠지. 근데 실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젊은 세대들은 부모의 임종을 아파트에서 치를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병원으로 모시고 가죠. 그 혼란 가운데 이런 일이 생깁니다. 강남병원이라는 것은 지금의 서울의료원이거든요. 강남병원 자리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금싸라기 땅인 서울 강남에 그 국제박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간 거기 바로 맞은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전을 했습니다. 근데 강남병원 장례식장을 그 주변의 강남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코엑스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남병원 장례식장 이용객 절반이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들입니다. 병원이 아니 의료법상 일반인들은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해서 이용을 막아버리니까 아니 아파트에서 어떻게 장례를 치릅니까? 라고 해서 불만이 막 민원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실제 건축법상 중공업 녹지지역만 장례식장이 허가되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는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허가해준 장례식장은 강남병원에 있는 장례식장과 그리고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명복관 2개뿐이었어요. 그러니 이 강남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지 못하면 파주까지 가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그게 아니면 집에서 장례를 치러야 돼요. 집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다 그러면 이제 파주까지 가야 되는 거죠. 너무 불편하죠. 근데 병원은 외부 사망자의 이용 자체가 법적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관련법이 바뀌지 않는 한 이걸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편법으로만 병원 장례식장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94년에 법 개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97년에는 이제는 병원 장례식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해요. 모든 병원마다 이제 장례식장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강남병원 장례식장이 직영으로 바뀌고 장의용품 판매 등 토탈 서비스를 시행하면서 44억을 투자해 영안실을 확장 공사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했다는 뉴스가 나와요. 더불어서 이제는 시골에 살던 노인분들이 병약해지면 다 어디로 모시고 옵니까? 도시에 자녀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모시고 와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이제 경로당이 만들어지는 거죠. 더불어서 그분들이 위독해지면 병원에 입원시켜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노인 전문 병동이 수요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매 병원에 노인 전문 병동이 개설되고 지하에는 장례식장이 마련되면서 일반인에게도 개방하는 인기를 끌고 있다는 기사가 실려요. 이게 90년대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 결국에는 병원 장례식장 이용이 이제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 더 이상 집에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드라마예요. 응답하라 1988, 응답하라 1997. 여기에 나오는 두 개의 장례식 문화가 있어요. 1988년에는 할머니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시골 내려가서 마당에서 사람들이 잔치 벌리고 있는 사진이 나와요. 장면이. 그런데 응답하라 1990, 즉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장례식장을 이용합니다. 더 이상 집에서 장례를 치르지 않죠. 이 10년 사이에 문화가 이렇게 바뀝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가장 커다랗게 불을 당긴 사건이 있었죠. 기름을 부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라매 병원 사건입니다. 보라매 병원에서 위독한 환자를 집으로 퇴원시켰는데 그 전까지는 집에서 임종을 치르는 게 자연스러운 문화였지만 이제는 살릴 수 있는데 집으로 퇴원시켰다는 것 때문에
소송이 걸리게 되고 집으로 퇴원을 요구했던 아내가 살인치사죄, 집으로 퇴원을 허용했던 의료진은 살인방조죄로 유죄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부터 이제는 누구를 퇴원시켜야 되고 누구를 퇴원시켜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의사들은 혼란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살아있는 동안은 마지막까지 병원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가장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어적인 진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는 더 이상 집으로 퇴원시키지 않습니다. 1981년 이수경 선생님이 매일경제신문 칼럼에 썼던 것처럼 위독하면 집으로 모셔다가 집에서 임종을 치르는 게 보편적인 공동체 사회에서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집으로 퇴원시키지 않게 됩니다. 살인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서. 보라매 병원 판결 전까지 의사들은 완전한 세상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국가와 사회가 환자 및 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 세계에서 자신들의 오랜 윤리를 기초로 하되 사회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연명치료 중단 문제를 해결해왔다. 그러나 2004년 이제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죠. 1998년 5월 보라매 병원 사건 이후 전국 병원에서는 의사들이 살인죄 기소를 면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퇴원시켜왔던 회생 가능성 없는 환자도 퇴원시키기를 거부했다. 두 가지가 늘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택 임종이 없어지고 병원 임종이 늘고요. 연명의료가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마지막까지 연명의료를 하다 보니 생애 말기 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늘어가기 시작하죠. 통계상으로는 평생 썼던 의료비보다 죽기 한 달 동안 썼던 의료비가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중증 환자가 아닌 노인들 같은 경우에 노인 장기 요양 보험에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간병이라든가 또는 목욕 서비스라든가 요양시설에 입원하는 것에 대해서 국가가 보험을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노인들의 생애 말기 의료비를 조사해 봤더니 죽기 석 달 동안 대부분의 의료비를 쓰는 걸로 나왔어요. 무엇 하느라고 쓰냐 했더니 PETCT를 찍고 수혈을 하고 MRI를 찍고 혈액투석을 하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고 인공호흡기를 하고 CT를 찍고 인공영양 공급을 하는데 대부분 돈이 쓰인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연명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인 장기 요양에 가입된 노인들 대부분의 사인은 사실 다른 게 아니라 치매, 파킨슨, 노쇠한 노인 질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에 가게 되고 심폐소생술도 하고 혈액투석도 하고 인공호흡기도 달게 됩니다. 의학적 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2008년부터 2012년 장기요양 등급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숨진 23만 7,385명 중 임종 한 달 전에 심폐소생술, 인공호흡 등 연명을 받다 숨진 사람이 7만 5천 명, 31.8%였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실제로 작년에 나왔던 한 논문이에요. 대한의사협회지에 실렸던 논문인데 죽기 한 달 동안 또는 죽기 일주일 전에 수많은 검사가 시행되는 걸로 영상검사, 혈액검사가 급격히 느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임종을 위해서 자연스럽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는 죽음이 다가오거나 자연스러운 죽음 또는 막을 수 없는 죽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어마어마한 검사와 처치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은 항생제를 달고 죽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10명 중에 8명에게 항생제가 투여되고요. 그중에 64%는 부적절하다라고 조사가 되었어요. 간병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과거 공동체 사회에서는 어느 집에 문제가 있으면 마을 공동체 주민들이, 이웃들이 함께 돌아가면서 간병하거나 짐을 덜었거든요. 근데 개별화 사회에서는 이제는 혼자 감당해야 될 문제입니다. 강주와 전라남도 담양에 있었던 얘기예요. 아버지에게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유전병에 의해서 뇌결핵병이라고요. 근육이 말라서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고 숨쉬기도 어려운 병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그렇게 해서 식물인간 상태가 됐고 둘째 아이도 점점 진행이 돼요. 첫째 아이가 결국은 인공호흡기를 달고 요양병에 누워있게 됐죠. 이러다가 죽게 되는데 이 요양병원에서 또는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떼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직접 뽑아버렸어요. 어차피 비참하게 죽고 나을 수 없는 병 아니냐. 그런데 왜 사람을 이렇게 질질 끄느냐. 2가지 이유가 있었죠. 눈 뜨고 못 보겠다. 또 하나는 비용의 문제였어요. 2013년에 충남 당진시 송화읍 가항리에 있는 김 씨의 집이에요. 근데 김 씨는 아버지고요. 55살이에요. 그리고 아들이 30살이에요. 같이 불에 타 죽었어요.
아버지가 집에 불을 질렀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었다. 아마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30년간 간병을 했는데 아내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혼자 간병을 하죠. 근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계를. 누군가 와서 돌봐줘야 되는데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돌봄의 시스템이 전무합니다. 도시로 만들어지면서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차를 몰고 집을 갖고 윤택한 근대화의 문물들을 누릴 수 있다는 환상에만 젖어 있었지 전통사회에서 감당했던 돌봄의 문제, 이웃과 이웃 간의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돌봄의 문제를 혼자 해결해야 됐고 아버지도 생계가 막막했고 결국에는 집에 불을 지르고 같이 동반자살을 선택했어요. 경찰이 와서 현장 감식을 하는데 아버지가 아내를 꼭 껴안은 채로 불에 타 죽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중국인 동포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일이 요양보호사 일을 합니다. 2명의 중국인 동포가 한국에 들어와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면서 한국 요양병원에서 마지막까지 불필요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는 노인들을 보게 된 거예요. 두 부부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혹시라도 한 사람이 연명의료를 받게 되면 절대 동의하지 말고 중단하자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내가 이유 모를 병으로 뇌출혈로 인공호흡기를 달게 됐어요.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죠. 남편이 인공호흡기를 뽑았어요. 살인죄로 유죄를 판결받았습니다. 유죄 판결 받았는데 진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런 삶을 원치 않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서로 중단해주기로 약속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하나의 사건입니다. 불과 3년 전 사건이에요. 2021년 11월. 대구 수성구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아내가 집을 나가고 아버지와 아들 2명만, 50대 아버지와 20대 초반의 아들 2명만 같이 사는 부자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뇌출혈로 장애인이 됩니다. 식물인간까지는 아니지만 사지마비로 콧줄로 이제 영향을 받아야 되는 거동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아들은 22살이었는데 공익근무 요원으로 근무하다가 소집 해제를 하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두 부자 중에 아버지가 들어 누우니까 아들이 편의점 알바를 할 수 없는 거죠. 집에서 아버지를 돌봅니다. 전기가 끊기고 가스가 끊기고 지자체 사회복지과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런 만한 정보를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어요. 사회적 고립이었죠. 결국은 아버지가 먼저 굶어 죽고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119 소방서에 전화를 했어요. 소방대원들이 왔는데 이건 아들이 아버지를 방치한 거라고 생각하고 경찰을 불렀어요. 결국에 이 청년이 징역 4년 전속살인죄로 1심 판결을 받고 2심 판결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3심 대법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민사회는 이거는 사회적 죽음이다. 우리 사회가 고립시킨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재판부는 그런 걸 모릅니다. 그냥 아들이 마지막까지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서 굶겨 죽인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건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대부분은 살인죄로 다 처벌을 받았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가족이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우리는 노인들이 병약해지면 다 어디로 모시냐면 도시에서는 다 요양시설로 보냅니다. 2006년에 898개밖에 되지 않았던 노인복지시설이 2022년에는 6,000개를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급속도로 늘어가고 있죠. 도시에서는 더 이상 자녀가 부모를 돌보지 않습니다. 간병하지 않아요. 자녀들의 생계도 치열해요. 그래서 더 이상 공동체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책임이었던 부모의 돌봄을 그 누구도 하지 않습니다. 요양원에 보내지면 죽기 전까지 그 요양원에 나오기가 쉽지 않죠. 제가 요양원 촉탁일을 6년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카톨릭 대병원에서 일하기 전에 중랑구에 있는 녹색병원이라는 곳에서 일했었는데요. 거기서 6년간 요양병원을 다니면서 촉탁일을 했는데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바깥 공기와 햇빛을 받는 일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렇지 않은 요양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요양원들은 소수의 직원들이 근무하면서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식사를 먹이는 것도 버거워합니다. 자기 스스로 수저를 떠서 스스로 먹을 수 있는 노인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학대도 일어나고 강제로 음식을 입에 쑤셔 넣다가 질식사도 일어나고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죠.
이런 일은 뭐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스포드가 있는 영국도 데이비드 제럿이라는 영국의 노년내과 의사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체빈도 죽음이라는 얘기를 하죠. 나이가 들면 결국에는 자녀가 돌보지 않기 때문에 요양시설로 가게 되고 선방을 겪거나 간염을 겪거나 때로는 침대에 묵히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상태가 안 좋아지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종합병원 응급실로 보냅니다. 응급실에 가면 노인들은 중증 환자죠. 젊은 사람들은 쉽게 이길 수 있는 병도 노인에게는 치명적이기 때문에 중환자실 가게 되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 죽게 되거나 운 좋게 낫더라도 원래의 기능보다 훨씬 못하게 되죠. 그렇다고 집에 갑니까? 자녀들이 돌봅니까? 그렇지 않죠. 다시 시설로 가게 됩니다. 이 시설을 이 쳇바퀴를 빙글빙글 돌다가 이 쳇바퀴 어딘가에서 죽게 되는 게 체빈도 죽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똑같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2019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조사를 해봤어요.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의 나이를 조사해 봤더니 40대, 50대, 60대는 7%, 18%, 20%밖에 되지 않았어요. 70대가 25%, 80대가 34%까지 가고요. 90대까지 중환자실 누워 있습니다. 90이 넘은 나이에 여러분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60대도 아닌 70대 이상 노인이 중환자실의 절반 이상인 5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상이나 했을까요? 내가 70이 넘어서 중환자실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근데 한국에서는 이게 현실입니다. 삶과 죽음을 규정하는 데 현대의학이 깊이 개입되어 있고 그런 의미에서 죽음의 의료화는 돌이킬 수 없는 현대사회의 현상이다. 이제 누구나 병원에서 죽고 그것도 치료받는 도중에 죽음을 맞는다.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 아니라 의료의 한 과정으로 이해된다. 의사들은 치료라고 생각해요. 의사는 마지막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한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어떤 흔들림도 없고 고민도 없습니다. 고귀하고 숭고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그 결과는 처참합니다. 누구나 원치 않는데 그걸 선행이라고 생각하면 어디서부터 이런 잘못이 일어났을까? 이런 괴리가 생겼을까? 우리 사회에는 한번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 임종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에서는 병원에 임종실이 없습니다. 임종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없어요. 단언컨대 없어요. 아니 임종실이 있다는 병원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요. 없어요. 빈 1인실을 임종실로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1인실도 거의 없습니다. 1인실 비용이 60만 원이 넘어가는 곳도 있거든요. 평균적으로는 한 3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저희 병원 한 30만 원 받아요. 1인실 하루에. 보험도 되지 않죠. 한 달 입원하면 900만 원이에요. 거의 1000만 원 돈이 나옵니다. 병실료로만 1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것도 거의 자리가 없죠. 왜? 한국 사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격리에 대한, 감염병 격리에 대한 의식이 더 투철해져서 지금 대학병원, 종합병원 1인실은 대부분 감염병 환자로 격리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그 비용을 보전해 주거든요. 코로나 환자들 또는 결핵 환자들 또는 항생제 내성균 환자들. 그러니 1인실이 거의 비어있지 않고요. 그나마 난 1인실도 일반 환자들한테 갈 가능성이 거의 적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는 어디나 VIP들이 있거든요. 대학병원의 VIP가 누구겠어요? 병원 직원 가족들이죠. 그렇죠. 대학병원이면 대학 임직원 가족들. 삼성 아산은 삼성 아산 기업 임원들 가족들. 가장 먼저 우선권이 갑니다. 일반 환자에게 1인실 가지 않아요. 1인실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병원에서 임종실도 없고 1인실도 없으면 어디서 죽어야 됩니까? 당연히 다 중환자실로 가죠. 중환자실 갑니다. 위독해지면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병에 의해서 위독해지고 있기 때문에 집중치료실인 중환자실로 가게 됩니다. 중환자실을 거부해요. 연세가 많으시고 지병도 많으십니다. 가족들이 중환자실 입시를 거부해요. 그러면 의사들이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요양병원으로 전원 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절대 집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집으로는 절대 보내지 않아요. 요양병원에서 죽음이 임박한 환자를 받아줄 일이 만무하죠.
뒤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좋아요? 받아주는 곳이 없죠. 그러다 보면 일반 병실에서 점점 상태가 나빠지면 죽음이 임박했을 때 어디로 옮기냐면 처치실로 옮깁니다. 간호사실 옆에 있는 처치실이라는 곳이 있어요. 보통은 물품을 쌓아놓는 것이거나 말 그대로 소독을 하거나 처치를 하는 곳인데 거기에 넣고 커튼을 칩니다. 그리고 보호자 한 명 정도만 불러요. 그리고 거기서 임종을 하고 나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보냅니다. 계속 임종실이 없었어요. 만들 생각을 안 했어요. 중간자실을 늘렸지만 임종실 만들잖아요. 장례장을 고급화시키고 확장했지만 임종실은 끝끝내 만들지 않았어요. 대학병원 병원들은. 그러다가 작년에 한국 사회에서 의사 졸업 자살 안락사에 대한 국민들 요구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어요. 병원에 가면 비참하게 죽는다. 이게 뭐냐. 그러기 전에 차라리 스스로 자살을 택하겠다. 그제서야 작년에 2004년부터 병원에 임종실을 만들라는 입법 발의가 있었어요. 일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냈는데 계속 보건복지부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계속 자동 폐기가 됐어요. 무려 20년간. 작년에 그 난리를 치르고 나서야 이게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20년 만에. 근데 아직까지도 병원들은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요. 이 법이 시행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법안이 통과된 지 벌써 4개월이 넘었는데도 그 어떤 시행령도 시행 방안도 국가는 내놓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죽은 법, 사법이 되는 거죠. 병원들 그 어디도 공간 내놓고 지금 임종실을 만들고 있는 병원이 없어요. 없습니다. 관심도 갖지 않아요. 김형숙 선생님은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도시에서 죽는 것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꼭 한번 제가 읽어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이분은 아산병원 신경외과 중환자실 간호사로 20년간 일하셨고 지금은 순천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간호학과 교수님인데 20년간 중환자실 간호사로 일하고 나서 그만두면서 책을 한 권 쓰셨어요. 본인이 중환자실을 겪었던 수많은 죽음에 대한 책인데 그 제목이 바로 도시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를 써요. 담당 레지던트의 사망 선언이 있고 사후 처치를 하는 시간이다. 모든 장치와 관들을 제거하면 말끔해진 환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호자들에게 잠시 보여주고 신속히 장례식장에 연락을 한다. 가족들이 중환자실에서 애도할 시간을 주어야 했지만 그 시간은 짧을수록 좋았다. 다른 환자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않도록 혹은 의료진이 빨리 자기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응급실에서 여기저기에서 대기 중인 다른 환자를 위하여 환자가 떠난 침대는 그 어느 때보다 빨리 정리된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시침을 떼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평소 임종 환자를 보내는 방식이었다. 전혀 존엄하지도 않고요. 어떤 의례가 있지도 않습니다. 마치 폐기물을 치우듯이 죽는 순간 의학적 폐기물을 치우듯이 처리하는 게 병원 임신의 흔한 모습이에요. 마크 오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류학자예요. 인류학자인데 이 사람이 특이한 얘기를 하나 해요. 넌플레이스라는 말을 합니다. 비장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장소가 아닌 곳, 비장소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비장소란 게 뭐냐면 내가 주인공으로 있지 않은 공간. 우리 집에서는 내 방에서는 내 서재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임을 드러낼 수 있는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책상에 내 책상 다 내 장소예요. 내가 살아가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비장소라는 건 내가 아무런 나를 주장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마치 여러분들 지하철역에서 여기가 내 공간입니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공간이에요. 버스터미널, 지하철, 마트. 여기는 잠깐 내가 뭔가 용물을 보기 위해서 온 공간이지 내가 여기에 내 시간과 내 역사를 만드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는 누군가를 강제로 직장에서 내쫓을 때 책상을 없앤다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의 장소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직장 이제부터 너한테는 비장소야 라고 얘기를 해요. 좀 떠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슈퍼모더니티, 초근대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끝없이 비장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이 도시 내에 우리는 정말 낯선 공간들이 많죠. 시골에서 살 때는 시골의 모든 공간들이 우리 공동체의 공간이었고 나의 정체성이 담긴 공간들이었어요. 마을 앞 개울부터 시작해서 뒷산 맷동까지 다 우리의 공간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도시에서는 우리 집 공간, 심지어 같이 쓰는 엘리베이터도 조심해야 되죠. 층간소음 때문에 우리 집도 우리 집 같지가 않아요. 여기 출퇴근하는 공간부터 모든 공간들이 다 낯섭니다. 그 중에 병원도 대표적이에요. 병원도 여러분이
인간으로 인격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 누구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잠시 머물고 치료받고 다시 여러분의 일상 공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잠시 거쳐가는 공간이에요. 맞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은 환자를 말로는 존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기계처럼 다뤄요. 왜? 여러분 여기 어떤 그 정체성도 드러내지 않고 잠시 있다 머물다 갈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성질환자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가 내 마지막 공간이고 내 삶의 여정이 담긴 공간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한, 그들이 이 병원을 비장소가 아닌 장소로, 왜냐하면 그 안에 내 관계가 있고 내 역사가 담기고 내 정체성이 발현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준비를 하지 않고요. 그러니 환자들은, 특히 노인들은 병원에 오면 마지막까지 철저하게 손님으로 또는 민폐로 때론 의학적 사건 내지는 처리해야 될 대상으로 처리받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 임종이 존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임종실 만들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왜? 여기에 환자들이 자기 정체성과 자기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것들을 허용하지 않거든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환자는 잠시 머물다가 손님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비참합니다. 수도권에 호스피스 기관이 42개가 있어요. 수도권에 병원이 몇백 개예요. 수백 개예요. 수도권에 병원이 수백 개인데 그중에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기관은 42개인데 그중에 종합병원은 몇 개 되지 않습니다. 불과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20개 정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커다란 병원 4개, 빅4라고 얘기하면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이지만 호스피스를 운영하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암 환자들이 암에 걸리는 이 4개 병원을 가죠. 그래서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4년, 5년, 6년 투병 생활을 하다가 물론 치료되지 않고 말기 환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병원에 머물 공간이 없어요. 검사하지 않고 수술받지 않고 항암 치료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사람들에게 어떤 공간도 내어주지 않습니다. 호스피스를 가라고 하죠. 근데 종교병원과 국공립 공공병원 의원급들을 빼고 나면 대학병원 중에, 그러니까 카톨릭 대학병원 빼고 종교병원이니까 일반 사립대학병원 중에 호스피스를 운영하는 병원은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에서 딱 4개 대학밖에 없어요. 가천대병원, 인하대병원, 아주대병원, 일산백병원. 그 외의 모든 대학병원들은 호스피스 운영하지 않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이 호스피스를 경험할 수도 없고 배울 기회도 없어요. 이 4개 병원도 사실은 호스피스 병동을 운영하는 게 감사하긴 하지만 병상 수가 10개도 되지 않아요. 4개, 6개. 그것도 점점 병원의 압박에 의해서 줄고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고대 구로병원에서 호스피스를 운영했지만 작년에 병동을 문 닫았어요.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압박에 의해서 결국에는 호스피스 병동을 없앴습니다. 이 나머지 4개 병원도 아마 없어질 가능성이 커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와 더불어서 이 개별화 사회에서 결국에는 그 누구도 돌보지 않고 요양시설도 가지 않고 병원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냐면 무연고사, 고독사를 당합니다. 왜? 가족들이 모여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무연고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무려 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 같아요. 병원에 가기도 거부하고 돌볼 가족도 없고 때마침 요양시설로 옮겨지지도 못한 채 집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예전 같으면 자연사라고 했지만 지금은 이걸 고독사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 우리 사회가 서구를 따라잡기 위해서 매우 거칠고 공격적인 도시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 사회에서, 그 가정에서 우리는 공동체를 잃어버리죠. 공동체 문화가 모두 소멸돼 버립니다. 과거에는 공동체 문화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임종을 지키고 함께 장례를 치르고 매장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이 일련의 과정에서 윗세대와 아랫세대는 죽음을 체화했어요. 죽음이란 것이 일상 속에 있으면. 체화했는데 이제는 아이들도 죽음이 뭔지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보지 못하죠. 임종에 오지 않아서 학원을 보내지 요양병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을 같이 보러 가자고 하는 부모들이 요즘 거의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현대사회에서는 죽음이란 것이 일상 속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가 죽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돼요. 나는 영원히 살 거라는 자기 중문에 빠져 있게 되죠. 자기 암시를 겁니다. 그리고 더욱더 화려하게 생존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경쟁의 가장 대표적인 공간에 병원이 자리합니다. 왜? 나를 끝없이 영원히 살게 해줄 곳. 건강검진을 매년마다 하고요. 온갖 영양제를 챙겨 먹고요. 몸에 조금만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의료 가행이죠. 의료 가행. 그 안에는 생애의 의지만을 절대하려고 하는 우리의 우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늙어간다는 것, 주름이 생긴다는 것, 머리가 빠진다는 것, 허리가 굽는다는 것을 자연스러운 삶의 과정을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걸 혐오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노인 혐오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 학대와 노인 혐오가 큰 문제가 되죠. 왜? 노화와 죽음은 결코 마주하고 싶지 않은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현실 속에서 자각시켜주는 노화와 죽음은 철저하게 터부시합니다. 금기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반대에서 반작용이 일어나죠. 젊고 화려한 것. 끊임없이 성형을 하고요. 젊음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생존에 대한 집착과 질투에 빠져 있고 그로 인해서 죽음을 소외시키기 시작합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공동체 사회에서 개별화 사회, 도시화로 넘어오면서 크게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죽음의 문화입니다. 그 빈 곳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도시에서 어떻게 하면 아파트를 마련하고 더 높은 부동산의 집과 차를 몰고 아이들을 좀 더 좋은 교육권으로 해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그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유튜브가 넘쳐나지만 결국 그런 나도 언젠간 죽게 될 텐데 어떻게 노년과 삶의 마지막을 맞이해야 될까에 대해서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부모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삶이 허무하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제가 당황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묻지 않아요. 어르신에게, 부모에게. 부모가 그런 지혜를 전수하고자 하면 잔소리라고 생각하고 길을 닫거나 아니면은 병약해진 부모를 요양시설로 보냅니다. 세대를 통해서 전승되는 지혜가 고갈돼 버렸어요. 그리고 노인의 지혜, 지위, 노인의 역할, 노인의 존엄 자체가 이제는 사회적으로 소멸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는 죽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우리의 죽음의 질은 비참하게 변해버렸죠. 지금은 또 바우만이라는 폴란드 사회학자가 한 말이 딱 우리 한국 사회에 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 존재하고 이제 홀로 소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보니 한국 사회에서는 급기야 의사 조력서 자살에 대한 입법 발의가 생겼습니다. 물론 국회에 전혀 논의되지 않고 폐기되긴 했지만 보라이병원과 김할머니 사건과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되고 나서 결국 2023년에 안규백 의원이나 국회의원이 죽음에 대한 답이 없다. 다 연명으로 받기 싫어하고 병원 가기 싫었는데 어쩔 수 없이 다 병원으로 옮겨진다. 이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할 수 있는 건 그 전에 자살 약물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다. 물론 이 법의 취지는 말기 환자 중에 마약성 진통제나 그 어떤 완화 의료적인 치료에 의해서도 그 고통이 경감되지 않아서 삶이 죽음보다 못한 비참한 환자들에게 일부 유럽 사회와 서구 사회에서 허락하는 법안이거든요. 의사가 더 이상 고통을 줄여줄 방법을 찾지 못해서 의사 자력자살을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그냥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내가 비참한 죽음을 맞는 게 두려울 때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아 죽을 수 있게끔 하는 법이라고 오해하고 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 너무 비참하기 때문에 하나의 탈출구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이 법이 정말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저항인 거죠. 뭔가 구조를 바꾸고 문화를 바꿔야 되는데 위정자들, 심지어 우리 스스로도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 지금은 이 자동화된 시스템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 똑같은 죽음의 모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82%가 찬성을 했는데 82% 중에 대부분이 자기 결정권. 왜? 내가 내 죽음을 결정하지 못하고 내 가족들이 결정하거나 의사들이 결정하거나 내가 나이가 들어 병약해지니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으면 평소 내 삶의 모습대로 더 이상 고통 없게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도 해야 되는데
내 가족들이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하고 갑작스러우니까 다 병원으로 옮겨가고 부모에 대한 예의상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또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중환자실로 보내게 되고 의사들은 그게 의학적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또 열심히 연명을 하고 그러니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 내가 의식이 또렷할 때 내가 내 죽음을 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에서 이 조력전험사법을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하는 거죠. 또 하나는 품위 있게 죽고 싶다. 또 가족들에게 고통을 부담시키고 싶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사실 이 법에 찬성을 한 거죠. 이 법의 원래 취지는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법을 허용하는 거거든요. 특히 일부 아주 소수의 특별한 말기 환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데 우리는 보편적 권리로서 이 법을 요구하는 거죠. 또 재밌는 설문조사가 하나 있습니다. 한 그 언론에서 의사들에게 물었어요. 의사 1000명에게. 의사 1000명에게 의사 조력 자살을 의사들에게 물었어요.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의사들은 78%가 의사 조력 자살을 찬성했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한국 사회는 저로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저로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사회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일반 국민들은 약 46%가 동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의사들은 77%가 아니요, 한국에서는 저로만 죽음을 맞기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심지어는 잘 모르겠다까지 합치면 70대 86이에요. 의사들이 더 압도적으로 높죠. 의사들이 보고 있는 것도 의사들도 한국 사회에서는 죽음이 비참하다고 스스로 인정을 해요. 그 이유 중에 가장 커다란 게 연명의료가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가족들에 의해서. 부모와 자녀가 살면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될지 진지한 대화를 나누지 않은 거예요. 한 번도. 그리고 내 부모가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지 자녀들도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의사들이 법을 논문하고 또 의사들이 제안을 하면 그냥 중환자실로 가게 돼요. 또는 중환자실로 가지 않으면 안락사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도 커요. 그리고 가장 큰 건 이러한 논의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중환자실 가요. 시간을 벌기 위해서. 생각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 임종 시기와 임종 장소 결정에 대해서 환자의 자기 결정권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건 단지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살게 되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한 대화를 나눠보지 못하고 그런 사이에 부모는 노쇠해지면서 요양시설로 가게 되고 그러다 이게 자연스러운 죽음이라고 받아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염이라고 생각해서 중환자실 내지는 상급병원 응급실로 가게 되고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서 정해진 길을 따라가게 돼요. 제가 쓴 하나의 논문인데요.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한국의료윤리학회에서 한번 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 사람들에게 글을 요청했는데 저는 출애굽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유대인들이 이집트에서 이렇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있어요. 대탈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는 대탈출 그럴 때 엑소더스라는 말을 써요. 또는 작은 탈출할 때는 엑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의사 조력 자살을 얘기하는 것은 의사 조력 자살이 정말 한국 사회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이 자동화된 병원 임종, 비참한 병원 임종 연명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엑소더스라고 생각을 해요. 요구인 거죠. 제발 바꿔라. 그 중에 하나가 병원에 제발 이제는 임종실 좀 만들어라. 근데 안 만들고 있어요. 의사들에게 연명의료에 대해서 인간적인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라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 어떤 국가당에서도 정규 과목으로 죽음을 가르치고 있지도 않아요. 이 상황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당장 바뀌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작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엄한 말기 돌봄, 가족의 회복, 공동체 문화의 새로운 정초, 과제들이 남겨져 있거든요. 단지 제도와 법이 바뀐다고 해서 이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들을 지난 50년 동안 한 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전체가
뭔가 계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계기가 무엇이 될지, 언제 생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한 높은 찬성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는 법제화 이전에 한국 사회에 부착된 두 가지 허위로부터의 탈출을 요청하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 삶에서 생의 가치만을 추앙한 채 죽음의 의미를 배제하고 목숨을 위한 생존이 존엄을 위한 실존과 동일하다고 착각하는 인식의 오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제가 다음 달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인식의 오류로 인해 삶의 행복에 기여해야 하는 제도와 의료가 죽음의 질을 고려하지 않아 오히려 더 비참한 죽음을 방치하고 있는 현실이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빠, 아멘. 기력이 쇠해 눈도 아멘.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버지. 아멘. 식사 중 음식물을 잘못 삼킬 수 있어 세상에. 반드시 깨워야 합니다. 아이, 안 하고 싶어. 따님인 조원숙 씨 역시 노령기에 접어들었는데요.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렇게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노노 케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안겼어? 안겼어? 꿀떡 해야지, 꿀떡. 꿀떡 했어? 아이, 안 삼켰네. 자, 먹자. 할아버지, 정신 차리고 먹자. 2018년 장애인 주치 시범 사업이 시행된 후 그 영역이 확대돼 지금은 임종기 환자까지 소규모이긴 하지만 방문 진료 시범 사업이 생겨났는데요. 저렇게 이제 침대에서 떨어져서 고관절 조원숙 씨 역시 집에서 의사의 도움을 받으며 아버지의 임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가면 또 대기행렬이 있잖아요. 예약 환자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사이에 또 똥 싸면 어디서 갈아줄 것이며 대소변 이제 해주는 거 먹이지도 못하고 그러고 나서 겨우겨우 하고 오는데도 불어야 되고 너무 복잡하죠. 한 번씩 그렇게 나면 저도 이제 완전히 진이 빠지는 거죠. 계속 식사를 못 하시는 상황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입으로 이제 넘기기가 어려우신 상황이 되셔서 이제 가족들이 소위 인공적으로 비위반을 삽입해서 경관 영양을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은 자연스럽게 임종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정해야 되는 시점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도 빛에 대한 동공 반응은 있으시거든요. 아, 그래요? 그야말로 그냥 사인을 주라고. 노안인 거죠, 말 그대로. 그러니까 뭐 병원에 가서 또 검사하면 뭐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은 어디가 아파가지고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라 정말 서서히 이제 좀 이제 뇌 기능이 퇴화하는 치매가 그런 거 퇴화하는 병이죠. 같아요. 뇌가 퇴화하는 병. 그래서 이제 정말 임종이 다가온 듯합니다. 굿즈를 넣어 강제로 영양 공급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상황. 어르신이 편안히 영면할 수 있도록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콧줄이나 뭐 입원 치료나 이런 거는 전혀 안 하시는 생각 거예요? 없고 연령을 위한 그런 저기는 치료는 안 하고 고통 없이 계시다가 때에 맞는 이제 그 부르심에 응답하시도록 그렇게 할 생각. 급성기 질환을 인텐시브하게 치료해야만 또 되는 그런 구조에서 약간 치료 중심으로 병원이 되어 있는데 임종 전 단계에서는 적합하지 않은 게 사실이죠. 치료 받으러 오셨어요? 아니라 임종이 임박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세요. 이렇게 되는 병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를 가야 되나요? 뭐 호스피스 병원이라는 데를 가고 싶다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그렇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자격을 얻었다 하더라도 상당히 대기 시간이 길거나 또 지방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아빠. 과연 저희는 집에서 과연 죽을 수 있는가?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도시화된, 개별화된 공동체성이 소멸돼버린 이 도시라는 사회에서 우리는 과연 집에서 죽을 권리가 있는가? 제가 겪어보면 환자분들도 사실은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본인 생각해도 이 집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건 가족들이 커다랗게 번거로움을 겪게 될 것 같아서 마지막 순간에 병원을 요구하는 분들도 말기 암 환자들도 꽤 많습니다. 가족들도 사실 죽음에서 어떻게 죽음을 이 아파트, 뭐 빌라 등 공동체 주택에서 임종을 치러야 될지에 대한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 내려요. 호스피스 팀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해도 가족 임종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특히 죽어가는 과정을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옛날 공동체 사회에서는, 전통 사회에서는 임종을 지킬 때 함께 모여서 임종을 지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 지킬 자신이 없어요. 환자가 내는 작은 신음소리 하나에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결국은 다 병원으로 오게 되죠. 근데 죽어가는 환자를 반기는 병원이 없어요. 결국에는 의사들은 다 병으로 간주하고 중환자실을 권유하게 되죠. 일반 병실에서 누가 죽음을 치르게 합니까? 딜레마가 생기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집에서 죽을 수 있을까? 아무도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나마 보여드린 영상에서는 재택임종, 그래서 의사가 방문을 하는 방문 진료가 시범사업으로 한국 사회에서 최근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 방문 진료를 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 일부예요. 아주 극소수입니다. 거의 없다시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극소수고요. 또 저렇게 집에서 임종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결단을 할 수 있는 분들도 극소수예요. 저 모습이 우리가 모두 겪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라고 얘기하기는 아직까지 너무 거리가 멀어요. 결국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병원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친절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과 의사들의 자세와 병원의 어떤 시스템이 바뀔 수는 없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시급하죠. 그 중에 하나가 임종실 마련, 연명을 하지 않는 것, 의사들이 죽음을 터부시하지 않는 것, 가족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환자와 미리미리 나눌 수 있는 용기. 이것도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아주 없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희가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요원할 것 같아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말씀 듣고 정말 숙연해지는데요. 임종을 하나의 병으로서 취급하는 현재의 병원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죽어가는 이 상황에서 참 병원에서는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 상당히 숙연하게 만듭니다. 졸업하면서 여기 계시는 누구나 어느 분이나 다 결국엔 죽어야 되고 이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지금 박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한국 사회 지금 의료 시스템, 또 문화 시스템 모든 것이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을 더욱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또 내용에 감사드리고, 우리가 시간이 좀 있는데 질문을 더 받을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를 하실 분도 코멘트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에 잠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의견 조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중심이 과연 어디서 죽을 것이냐, 어떻게 죽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결국은 well dying, 잘 죽는 방법의 아주 핵심에 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번 의견을 한번 조사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물론 호스피스에 대해서 말씀 안 하셨는데 다음번에 또 말씀하실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 어디서 죽고 싶은가에 대한 한번 선택을 해주시면은 제가 폴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한 30초 정도 드릴 테니까. 보이시나요? 지금 화면에 선호하는 임종장소는 집과 병원 사이에서 어느 쪽을 택하실지 한번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도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 문제가 있는데 나는 여기서 죽고 싶다 하는 것.
예, 숫자가 더 늘어나지 않는 거 보면 다 29분이 참석을 해 주셨는데, 이걸 끝나고, 30분, 31분, 예, 그 결과는 31분 중에 21분은 집에서, 31분 중에 10분은 병원에서를 선택하셨습니다. 결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우리가, 오케이. 다음 달에 한번 같은,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때는 다른 것까지 집어넣어서 호스피스가 되겠죠. 제3의 선택을 또 집어넣어서 한번 그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효진이라는 분이 집을 선택했는데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아요. 특히 간병 문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크죠. 예. 여러분들이 공동적으로 느끼는, 병원에서 죽고 싶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또 말씀 듣고 여러분들 혹시 질문이나 코멘트 하실 분들은 밑에 하단에 사람 얼굴 표시가 있죠. 거기에 지금 영어 화면은 리액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어 화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누르시면은 그 손을 드는 데가 있습니다. 손들기. 그걸 누르시면은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런 질문이 없으시네. 예. 지금, 예, 사전의료의학서 시청은 손을 드셨군요. 예,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사전의료의학서 실천 모임의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홍양희라고 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잘 들었고, 친절한 죽음 책도 저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제 그 2016년, 우리나라에서 2016년에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되어졌고, 2018년부터 시행되어지고 있는 현장에서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느낌은, 첫째,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서 죽음에 대한 얘기는 금기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걸로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요. 오늘 선생님께서는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거의 하지 않으셨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많이 있지만,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들을 봅니다. 그동안에는 뭐 친구나 혼자 와서 이거를 작성을 하러 왔었는데, 그리고 정확한 의미도 잘 알지 않고 왔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가족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이걸 작성하러. 그리고 저희도 이거를 작성을 일단 자기 결정권으로 작성을 하는 거지만 가족들이 반드시 먼저 같이 나누어야지 된다라는 얘기를 저희가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거를 작성을 해놨다고 해서 존엄한 마무리가 가능한가? 그 부분은 아니죠. 지금 선생님께서 계속 지적하신 문제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선생님께서 아주 깊이 많은 그 노력과 여러 가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정말 한국 사회에서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그런 연구를 이렇게 좀 세워가는 입장에서 사전연명 의료의학서를 작성을 해놓고도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없는 그 현실,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얘기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달라져야 될 것인가, 뭐 의료견의 의료계대로, 또 그리고 죽음을 누구나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이들의 입장에서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좀 다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이 연명의료 결정법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그 의미 있는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현장에서 많은 분들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 교수님. 사실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커다란 그 긍정적인 요소는 죽음에 대한 얘기를 조금씩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사실 이렇게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사전의료의향서 실천 모임, 사실모라고 하죠. 이렇게 네. 민간 조직에서의 이 노력들이 꾸준히 있어 왔거든요. 그 네, 결실이 지금은 이제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라는 법적인 서식으로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법적인 이제 위치와 이렇게 효력을 얻게 된 건데요. 근데 이 법에 이제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제 알고 계시지만 네. 언급해 주지 않은 것처럼 임종 과정에 들어서야 사실 이게 효능이 있습니다. 즉 임종 과정에 이르러지 않으면 말기 환자도 연명의료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근데 임종 과정이라는 거는 법에도 정했지만 죽음이 임박한 상태거든요. 사실은 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더라도 실제로 연명의료가 시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그 시행된 연명의료가 제거되려면 결국엔 죽음이 임박한 상태에서야 불과 일주일, 하루 이틀 연명의료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법이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 사실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중요한데, 그래서 일부 학회에서는 말기 환자부터 연명의료 대상이 되지 않도록 법으로 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제가 이렇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80이 넘으신 분이 저한테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양쪽 무릎이 좋지 않아서 이제 무릎 관절 치안술이라는 수술을 받으시게 됐어요. 인공관절 수술이죠. 근데 그때 이제 마취과 의사가 수술 하루 전에 와가지고 이제 전신마취 동의서를 이렇게 받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고 쇼크가 날 수 있고 그래서 의식이 깨지 않을 수도 있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거나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중환자실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그랬더니 이분이 자애로운 얼굴로 이렇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셨어요. 의사 양반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이 수술을 받는 거지 오래 살고 싶어서 이 수술을 받는 것이 아니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내 수명을 다 누린 것을 생각하고 저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 법적으로는 수술 중 사고가 난 것은 급성적인 의료 사고이기 때문에 연명의료를 해야 돼요. 그 연세가 90이든 100살이든 110세든 심지어는 이분이 암 환자든. 그러니 이걸 동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무릎 관절 치안술을 받을 수 없는, 결국에는 수술을 못 받으셨대요. 의사가 수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문제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본격적으로 죽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공론화시킨 건 사전 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결정법 이후인 것 같아요. 다만 아쉬운 건 우리 어르신들은 용기 내서 가족끼리 손잡고 이걸 작성하거나 얘기를 하시는데 아직 젊은 세대들, 특히 저와 같은 40, 50대들은 아직까지 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부모님과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것도 많이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걸 어떻게 바꿔가고 확산시켜야 될지는 저희에게 남은 숙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법령 측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 요거는 또 이제 두 번째 또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의료법과 관련된 것은 계속 다뤄질 예정입니다. 우리 김효진님 손을 드셨는데, 말씀해 주시죠. 김효진님. 예. 문자로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질문 안 하시고 제가 그럼 여기 이렇게 쓰셨군요. 현대사에서 어떤 죽음이 고정명인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의사 입장과 사망자 입장에서 각각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박 교수님. 우리 질문하신 분께서 혹시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절반 정도는 이해하고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명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한 번 더 풀어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좀 달리 표현하면 웰다잉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야 하느냐가 궁금해요. 그래서 강의하시는 중에 계속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수렴하여 듣고 있었는데 쉽게 와닿진 않아서 그래서 웰다잉에 대해서 그 방향성을 어떻게 가지면 좋을까에 대한 간략한 느낌?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는 거는 알지만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잘 죽는다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하면 좋을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종명이라는 건 이제 유교에서 가족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종을 지키는 걸 고종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지금 현대사회의 웰당이라고는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오늘 얘기한 것들은 우리의 현실을 얘기한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의 죽음을 존엄하게 지키기 위한 어떤 선택들과 노력들이 필요할까는 제가 다음 달 강의 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마 원하시는 그 웰다잉에 대한 얘기를 들으실 텐데요. 제가 말미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제안하는 건 생존과 실존을 구분하다는 거죠. 생존과 실존, 실존이라는 건 이제 철학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걸 미덕이고 행복이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생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죠. 짧은 삶을 살던 긴 삶을 살던 그 안에 내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야 사실 나의 소멸, 나의 퇴장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좀 들어볼까요? 내가 스포츠 선수인데 후회 없이 내가 내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야 내가 은퇴 경기를 치를 수 있고 거기에서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라는 정해진 무대와 이 기간 가운데 어찌됐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성공을 했건 성공을 하지 않았건 아쉬움 없이 소멸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세속적인 가치로 의미가 있고 높고 낮음은 별개로 치고요. 내 스스로가 나를 긍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저는 이제 실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삶의 의미를 내 스스로 부여하고 찾을 수 있는 거죠. 사실 이건 단순하게 한순간에 깨우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가 젊어서부터 나이가 들어서까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끝없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마지막 죽음의 모습에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누구나 죽음과 노화 앞에서는 흔들리기 마련이고 두렵기 마련일 것 같습니다. 저 자신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붙들고 있는 내 삶의 의미인 거죠. 그랬을 때 내가 어디에서 멈출 수 있고 어디에서 퇴장할 수 있고 어디까지 선을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그 훗날 나의 죽음 앞에서 내가 내 스스로 저놈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가장 커다란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말씀드리고 또 많은 사례도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제가 바톤 넘기기 전에 우리 프로그램 부장님 조병진 선생님 내과 의사로서 어디 코멘트 하실 게 혹시 있으신가 합니다. 저는 코멘트라기보다는 질문인데요. 의료인으로서 저도 있다 보면 의사들이 일단 의료 시스템 자체가 죽음이라는 걸 다루질 않고 배워본 적이 없고 일종의 어떤 히어로 서사처럼 어떤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학을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의 말기라든가 이런 어떤 인간의 존재, 삶,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오로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을 조금 더 뛰게 하면 마치 우리가 이제 뭔가 고귀한 일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고 또 그게 꼭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법적 시스템이 이제 그런 것들을 강요해 오기도 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저는 선생님께서 책 말미에
의료진에게 이제 선생님 후배들에게 죽음 교육을 시키는 거를 굉장히 강조를 하시고 본인도 이렇게 많이 거기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어서 혹시 어떤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계신지 선생님의 생각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한국의과대학에서 이제 조금씩 죽음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고 어떻게든 교육 과정에 이제 넣으려고 하는 시도들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너무 의학 지식이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 보니까 정규 수업으로 이렇게 배정할 수 있는 학교들이 거의 없고요. 또 그걸 강의할 수 있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가장 이렇게 커다랗게 실수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요. 뭐든지 다 우리는 이렇게 지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든지 암기하기 편하도록 1, 2, 3, 4 숫자가 붙은 거예요. 뭔가 긴 문장은 정말 다 싫어합니다. 짧고 간략한 단어와 그 다음에 1, 2, 3, 4 또는 알고리즘으로 그릴 수 있는 도표 같은 걸로 외우는 걸 선호하죠. 사실 실제로 의학적으로 배우는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다 그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죽음마저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가르치게 되고 원칙으로 가르치게 되고 그럼 학생들은 사실 이렇게 법으로 가르치면 또 하나의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그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하는 방어 진료로 가게 되지 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인간의 고유한 인격과 존엄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가르치는 강의자의 훈련과 성숙이 중요한데 그게 가장 저는 이제 암담하게 만드는 거죠. 예. 철학이라는 것은 수련이지 결코 지식이 될 수 없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죽음 교육도 지식으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이 저런 것들이야 얘기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생 스스로가 실존적으로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고 자기의 삶을 정비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이 이심전심으로 환자에게 전이되어서 자신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자신의 부모와 가족의 죽음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만드는 거죠. 그 용기라는 건 제가 법을 어기라는 용기가 아니라 더 좋은 선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인 거죠. 자신을 새롭게 세우고 성장시키는 나아가는 용기인데 그 용기 가운데 반드시 환자라는 스승이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어떤 계기를 학생들에게 만들어주면 사실 지식으로 죽음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환자들의 삶이 또 병원 안에서 환자가 비장소가 아닌 장소, 정체성을 세울 수 있고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생각하거든요. 그걸 저는 제 책에서 친절이라는 두 단어로 얘기했어요. 누군가가 누구를 배려하고 친절하려면 내가 먼저 용기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 교육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없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식으로서 코그니티브 인텔리전스가 있는가 하면 다중지능 이론에 따르면 이제 하워드 박사의 그걸 따르면 우리가 여러 가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노래하는 지능이라든가 혹은 뭐 쿠킹하는 지능. 그런데 이제 그분이 마지막으로 하나 연구했던 거가 이런 존재론적 지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코그니티브하게 인지적 기능만 이렇게 계속해서 의과대학 다닐 때 배우는데 이런 선생님께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론적인 문제들을 접근할 수 있는 지능, 그런 지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래서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이게 인간의 전반적인 어떤 실존적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네. 잠깐 보태면 사실 그건 교육 프로그램보단 저는 대화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화. 그러니까 과거 전통사회에서 이렇게 어른과 이렇게 젊은 세대 간의 대화. 벽이 없었죠. 당연히 찾아가서 묻고 듣고 경청하고. 그러니까 사실 학생과 교수 사이에서도 대화로서 전수돼야 될 부분이 훨씬 큰 것 같습니다. 사실. 대화할 수 있는가? 대화할 수 있는가? 과연 그럴 수 있는 그런 수고로움을 자처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공유되고 또 감정이 공명하고 지식이 전달되고 때로는 그 사람의 확신과 신념이 공유되기도 하고 그런 대화할 수 있는 교육이 과연 의과대학에서 가능할까에 대해서 저는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교육 이론 같은 것들이 넘쳐나긴 하지만
단시간 내에 확신하게 어떤 지식을 각인하기 위한, 또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게 교육공학적으로 측정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그 한계들을 요즘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과연 대화할 수 있을까? 인간 대 인간으로 학생과 교수 사이에 상하적인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에서 존재와 존재로서 대화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유익한 코멘트 많이 나왔고 또 그 토의도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제가 박 교수님 일찍 알았으면은 박 교수님 책을 요번에 읽었는데 나는 친절한 죽음을 원한다. 정말 정말 재미있게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다음번 또 2부가 있으니까 혹시 못 읽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자, 우리 마무리 하기 전에 조 선생님, 다음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하실 사항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마이크 꺼져 있어요. 화면 보이시나요? 쉐어하는 거 안 보이고 있어요. 아직 안 보여요. 예. 잠시만, 제가 지금 쉐어를 했는데. 오케이. 예, 보입니다. 잠시 다음 강연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옛날 영화인데요.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라는 영화 기억하시나요? 이 영화는 서로 많이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와 사랑을 발전시켜가는 아름다운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세션에서는 신학과 의학이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세계가 죽음이란 주제 앞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저희 옥스퍼드 휴먼즈의 신학자 지영애 교수님과 오늘 강의를 해주신 완화의료를 하시는 우리 박종철 교수님 사이에서 대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희 웰다인 포럼에서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탐색하고 또 보다 나은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더 깊이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2월 22일 일요일 같은 시간에 또 여러분을 꼭 만나 뵙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맥주잔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 박종철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비영리단체라서 사례를 드릴 수 있는 물질적 여유가 많지 않아요. 저희 상황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맥주 한 잔의 약속으로 사례품을 대신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통해서 교수님의 따뜻한 마음과 배려와 지원에 깊은 감사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나눠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존엄한 삶의 마무리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기준이고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통찰과 지식이 그 여정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었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포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시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혹시 보이시나요? 2월 25일 한국 시간으로 오후 8시입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제가 셀리와 해리처럼 그럼 박 교수님하고 한번 사랑에 빠져 보겠습니다. 다음 달에. 이건 전체 내용은 아니고 물론 이제 박 교수님의 다른 내용 끝에 아마 이렇게 다뤄질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다음 달에 뵙기로 하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